셰익스피어의 문학에 나타난 이성과 열정. 이성과 열정의 대립 혹은 조화의 문제는 어쩌면 고대에서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술에서 줄기차게 다루어져 온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고대 비극이 그렇고 그 이후 근대에도 이 문제는 자주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성이 먼저냐 열정이 먼저냐의 문제는 시대와 역사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근대로 이행해가는 시대,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통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작가 셰익스피어와 그의 시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였던 17세기는 근대로 진입하는 길목이었고 그 시대적 흐름을 탁월하게 반영하는 작가가 셰익스피어였습니다. 흔히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는 영국 역사의 황금 시대로 평가받습니다. 이 시기는 종교개혁과 신교와 구교 간의 종교전쟁이었던 30년 전쟁 사이에 놓인 시기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의회주의의 기틀이 확립되고 동시에 절대주의 왕조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근대로 이행하는 중요한 장치들이 만들어진 시기에 셰익스피어가 살았고 그의 작품은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영국은 르네상스의 절정기를 경험하였고 영국 문학의 전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심에 셰익스피어가 존재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주제는 이성과 열정 사이의 대립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이성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열정으로 인해서 파멸해 갑니다. 맥베스는 욕심 때문에, 오델로는 시기심, 질투, 분노 때문에, 코리올라누스는 자부심과 거만함 때문에, 안토니우스는 눈먼 사랑 때문에, 리오 왕은 폭발적인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파멸합니다. 이러한 도식에 잘 맞지 않는 인물이 햄릿인데 햄릿은 오히려 열정이 부족함을 스스로 탓할 정도로 이성적인 인간으로 보입니다. 지나친 열정으로 파멸하는 다른 주인공과는 달리 햄릿은 열정이 부족한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성과 열정의 문제는 햄릿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에게 이성과 열정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성은 사려 분별 혹은 올바른 판단이라는 뜻이고 계몽주의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전된 이성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데카르트나 칸트의 철학에서 등장하는 이성이라는 개념, 즉 사물을 개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으로서의 이성이라는 개념은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시대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과 열정의 대립이 셰익스피어에게서 처음 등장한 주제는 아닙니다. 이미 중세의 문화에서도 이성과 열정의 대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중세의 카톨릭 교회는 열정의 화신이었던 아담의 기질을 극복할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아담은 이브와의 열정적인 사랑,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고 선악의 판단에 이르렀으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낙원에서 추방되어 신락원의 계기를 자초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중세의 가치관으로 보면 인간은 이성적일 때 천사와 닮게 되나 열정에 사로잡힐 때 동물과 같은 차원으로 전락합니다. 천사와 동물의 차이가 이성과 열정 혹은 욕망, 충동의 차이를 의미하고 이러한 유계 질서가 중세의 문화적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중세에는 우주를 잘 정돈되고 위계 질서가 분명한 공간으로 표상하였는데 위로는 하나님, 천사,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과 광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계는 이성과 열정의 위계에 상응합니다. 하느님과 천사는 이성적이지만 인간과 동물은 열정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회에도 위계 질서가 뚜렷하였습니다. 위로는 왕이 있고 그 아래로는 고급 귀족과 하급 귀족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농노가 있습니다. 가족에도 분명한 위계 질서가 있으니 남편이 제일 위에 군림하고 그 아래에 아내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명확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고 중세에는 믿었습니다. 중세에는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여자는 남자에 종속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여자는 더 동물적인 존재로 간주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열정에 가깝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열정과 이성의 관계로 설정하고 남성을 더 우월한 존재로 여긴 근거가 이성의 우위에 있으니 중세 문화의 가치관이 남녀 간의 차이에도 반영되고 있음이 밝혀집니다. 이렇게 중세의 문화는 이성과 열정을 우월과 열등의 가치로 판단하였고 이런 원리에 따라 세계를 이해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성과 열정이라는 대립관계로 파악하여 남자를 더 우월한 존재로 더 우선하는 위계질서로 파악했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가치관과는 많이 다릅니다. 중세시대에는 우주 만물에도 이런 식의 위계질서를 인정하였고 또 인간의 감정에도 사정은 유사하다고 여겼습니다. 분별력 있는 사고, 곧 이성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였고 열정 그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중세에는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이성보다는 열등하지만 인간의 열정에도 위계 등급이 있습니다. 열정 가운데에서도 심장의 지시를 따른 것은 더 고귀한 것으로 그리고 간의 지배를 받는 것은 더 저급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심장의 지시를 받는 열정으로는 예를 들면 도가 넘는, 즉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의 지배를 받는 열정으로는 과도한 욕망과 복수심, 그리고 그로 인한 치명적인 부도덕 등이 해당합니다. 우주와 사회, 그리고 인간의 감정, 이 모든 것들에 엄연한 질서와 위계가 있다고 중세인들은 믿었습니다. 현대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와 위계의 표상체계로 세계를 바라보던 중세의 전통은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세적 질서의 와해는 대륙에서, 즉 이탈리아 지방에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근대적인 질서를 선취하여 뚜렷하게 보여주었던 르네상스의 정신적인 충격은 이미 15세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낡은 체계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였고 이어 16세기에도 코페르니쿠스, 마키아벨리 그리고 브루노와 같은 사상가들의 저서에 힘입어 중세의 이러한 낡은 표상체계들은 속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직간접적으로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국가와 세계 질서에 대한 불안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훌륭한 왕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합법적인 지도자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타도될 수 있는가? 등의 정치적인 문제가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고 특히 비극에는 중세적인 질서관이 더욱 뚜렷하게 표현됩니다.
비극의 주인공들은 도덕적 질서를 손상시키는 범죄를 범할 경우 우주의 질서 자체가 위기에 빠진다는 점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열정이 이성보다 더 지배적으로 군림할 때 동물적 본성이 천사적 본성보다 더 위에 자리 잡고 따라서 우주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성과 열정의 대립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내용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욕심 많고 성깔이 고약한 맥베스의 아내가 남편에게 잠들어 있는 욕심을 일깨워 주어 이로 인해 천성이 고귀한 맥베스가 야수로 변하여 잔인한 살육에 나서는 행위는 열정과 욕망으로 인해 이성적인 세계가 무너지고 결국 파멸로 이어지는 명백한 예를 보여줍니다. 맥베스의 간에 담겨있는 저열한 열정은 인간의 마성적 본성을 일깨우고 이로 인해 조화와 균형에 기반을 둔 질서 자체가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성의 세계가 무력화되면 우주의 질서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주제가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관료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한데 햄릿의 주제 역시 이러한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햄릿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운문과 산문이 뒤섞여 5막으로 구성된 셰익스피어의 대표적 비극으로 1598년에서 1602년 사이에 집필되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햄릿은 덴마크 왕국의 왕세자로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뱀에 물려서 죽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왕위를 탐한 작은아버지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작은아버지 클로디어스는 한쪽 눈으로는 웃으며 다른 한쪽 눈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형수이자 햄릿의 어머니인 거트루드와 결혼하는데 중세적 가치로 볼 때 형수와 시동생의 결혼은 근친상간에 가까운 범죄로 간주됩니다. 아버지를 잃은 젊은 햄릿은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들의 슬픔을 위로하려는 어머니 거트루드의 노력도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연극의 1막 2장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단다. 자연을 지나서 영원에 이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어머니는 햄릿에게 삶과 죽음의 이치를 가르치지만 햄릿의 슬픔을 달래주지는 못합니다. 햄릿은 역시 죽고 싶은 마음에 시달립니다. 햄릿에게는 아버지의 죽음만이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죽은 지 채 2달도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작은아버지와 재혼한 것이나 작은아버지가 왕권을 이어받은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햄릿은 세상 자체가 고통스럽고 이를 저주합니다. 햄릿의 친구 호레이쇼가 어느 날 야간 경비를 섭니다. 야간 경비를 서다 엘시노르 성에 나타난 죽은 선왕을 닮은 유령을 목격하고 햄릿에게 알려줍니다. 이상하게 여긴 햄릿이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햄릿이 직접 야간에 경비를 서는데 자정쯤 유령이 나타납니다. 햄릿은 유령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유령은 선왕이 정원에서 자다가 클로디어스에 의해 독살되었으니 햄릿이 복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비록 정조를 저버렸지만 어머니만은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햄릿은 복수를 준비하며 일부러 미친 척합니다. 왜 미친 척 하겠습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미친 척할 경우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혀도 화를 입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햄릿은 이렇게 매우 치밀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치밀한가 하면 햄릿은 복수를 위해서라면 연인과의 사랑까지도 외면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햄릿은 궁정의 재정을 총괄하는 폴로니어스의 딸 오피리아와 오랫동안 사랑을 나누었는데 연인 오피리아까지도 속이며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하면서 오로지 죽은 아버지를 위해 복수하겠다는 집념을 실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햄릿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아낼 생각만 합니다. 범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유령이 알려준 대로 아버지가 독살되는 상황을 연극으로 공연하게 하면서 관객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작은아버지 클로디우스가 연극을 관람하던 중 갑자기 연극을 중단시키면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공연장을 떠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가 범인임을 직감합니다. 햄릿은 클로디우스의 방에 잠입하여 기도하는 클로디우스의 등을 칼로 찌르려 합니다. 그러다 순간 멈칫하다가 실천에 옮기지 못합니다. 이어 옆방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중 커튼 뒤에 인기척을 느끼고 그 사람을 클로디우스로 착각하고 칼로 찌르나 그 사람은 클로디우스가 아니라 폴로니어스였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 복수를 재촉합니다. 한편 폴로니어스가 죽었음을 알게 된 클로디우스는 로젠크랜스와 길덴스턴을 시켜 햄릿을 영국으로 보내고 영국 왕에게 햄릿을 죽이라는 편지를 보내지만 이를 안 햄릿은 편지의 내용을 위조하여 햄릿은 재차 고국으로 돌아오고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로젠크랜스와 길던스턴이 죽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오피리아가 실성하여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햄릿의 작은 아버지인 클로디우스와 오피리아의 오빠인 레어티스는 공모하여 햄릿을 죽이려고 합니다. 레어티스는 햄릿에게 시합을 제안합니다. 시합에는 칼날 없는 칼을 사용하며 이것은 서로 힘을 겨루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둘러대며 결투에 나서지만 실제로는 칼날을 예리하게 갈아서 세우고 독약을 발라서 햄릿을 찔러 죽임으로써 죽은 여동생을 복수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클로디우스는 독을 탄 음료수를 햄릿에게 주려 합니다. 이런 비극적 장치로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마련됩니다. 햄릿과 레어티스의 결투로 햄릿은 부상을 입지만 결투는 더욱 뜨겁게 진행되어 오히려 레어티스가 목숨을 잃습니다. 죽어가면서 레어티스는 이 결투가 햄릿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음을 폭로하고 햄릿은 죽음을 예감하면서 작은아버지를 칼로 찌릅니다. 햄릿에게 먹이기 위해 준비해둔 독약은 이미 햄릿의 어머니가 먹고 죽었으며 남은 독약을 햄릿이 작은아버지에게 부어 작은아버지도 죽습니다. 이어 햄릿 자신도 종말을 맞습니다. 이제 이 작품을 비극으로 만들어주는 비극성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핵심에 이성과 열정의 대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클로디우스 왕은 저급한 열정의 대표자입니다. 맥베스와 마찬가지로 클로디우스 왕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형인 선왕, 즉 햄릿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형수와 결혼하여 천륜을 어깁니다. 작은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햄릿은 반대로 열정을 잃은 매우 치밀하고 이성적인 인물입니다. 햄릿의 치밀함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클로디우스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확신을 갖기 위해 아버지의 죽음 장면을
연극으로 공연하게 하여 클로디어스의 반응을 탐색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햄릿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작은 아버지에게 복수를 꿈꿉니다. 그러나 햄릿의 복수는 자꾸 미루어집니다. 기도 중인 클로디어스의 등 뒤에서 칼로 찔러 저승으로 보낼 수 있는 순간에도 햄릿은 지나치게 신중하여 망설임으로써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햄릿은 작은 아버지를 무작정 덤벼들어 단칼에 찔러 죽여 지옥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망설이는 것입니다. 즉 무작정 덤벼들어 죽이겠다는 열정과 한치 오차도 없이 이를 실현할 사려 깊은 생각으로서의 이성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죠. 이성의 열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성격상 햄릿은 셰익스피어 시대에 자주 문학의 주제로 부상하였던 멜랑콜리적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늘 깊은 사념에 잠겨 우유부단하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주저합니다. 그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과단성이 결여되어 늘 깊은 사념에 빠져드는 햄릿이 그렇다고 해서 내성적인 몽상가나 세상에 등을 돌린 은둔자는 아닙니다. 연인이었던 오피리아는 그를 국가의 꽃이자 희망으로 찬양합니다. 햄릿은 궁정 사람들의 눈과 학자의 혀뿐만 아니라 전사의 팔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햄릿은 또한 계획을 한번 세우면 냉철하면서도 철저하게 수행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햄릿이 복수를 자꾸 미루는 이유는 열정에 사로잡혀 이 일을 그르치지 않고 완벽하게 해치우기 위해서입니다. 복수의 의도 역시 매우 단호합니다. 햄릿은 아버지를 죽인 클로디어스에게 참회할 기회도 주지 않고 단칼에 죄인으로 처단하여 저승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햄릿의 우유부단함은 따라서 약하고 소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복수, 다시 말하면 죄인을 단칼에 단죄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햄릿이 오피리아의 아버지, 즉 폴로니오스를 클로디오스로 오인하여 장막 뒤에 있는 그를 냉혹하게 칼로 찌르는 장면은 햄릿이 얼마나 단호하게 행동하는 인물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햄릿을 이성적인 인물로 부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햄릿이 자신을 죽이라는 왕명을 받아 실행에 옮기려는 로젠크랜스와 길던스타인을 정확하고 단호하게 제거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햄릿은 매우 치밀하고 완벽하게 자신의 적들을 제거하는데 그 이유는 햄릿이 매우 사려 깊은 이성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햄릿이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열정의 부족 때문입니다. 열정에 사로잡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행동에 나서는 인물의 맨 반대쪽에 햄릿이 위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작품 3막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대목에서 햄릿의 우유부단한 무능력만을 읽어낸다면 이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햄릿이 독살된 아버지를 두고도 결연한 복수에 나설 열정이 부족함을 탓하는 대목은 이를 입증합니다. 햄릿은 열정보다도 이성, 곧 분별력 있는 사고를 더 중시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할 때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햄릿이 복수를 망설이는 이유는 단번에 완벽하게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함이지 복수 자체를 망설이는 심약한 인간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이 대체로 통제하지 못한 열정으로 이성이 무기력해짐을 보여주는 데 반해서 햄릿의 주인공은
자신의 이성, 냉철함, 사려 분별력을 철저하게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작품 끝부분에서 햄릿 역시 열정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연인 오피리아가 죽고 오빠 레오티스가 그녀의 관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자 햄릿은 오피리아의 무덤에 뛰어들며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피리아를 사랑했어. 그녀를 사랑했던 오빠가 4,000명이라 해도 내가 그녀를 사랑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으리. 억제했던 열정 혹은 격정에 휩싸여 무덤에 뛰어든 햄릿의 공간적 위치는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설정됩니다. 무덤에 뛰어든다는 장면의 설정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전에는 주변을 내려다보며 주변보다 우위에 서서 깊은 사려 분별과 이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면 격정에 휩쓸린 지금 햄릿은 주변에 대한 통제와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를 계기로 햄릿은 이성적인 위치를 벗어나 격정과 열정의 세계에 빠져들고 결국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에서도 인간에게 이성과 열정이 어떻게 대립되는가에 대한 주제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정은 늘 나쁜 것일까요?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점은 중세의 가치관과는 달리 이성과 열정 사이의 가치 판단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중세에는 이성은 선이고 열정은 악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었지만 셰익스피어의 경우는 다릅니다. 햄릿이 단호한 행동에 이르지 못한 것은 열정의 부족 때문인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사실은 열정이 인간을 행동으로 옮기고 따라서 영웅을 만드는 조건이라고 셰익스피어가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열정은 인간을 맹목적으로 만들고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정은 경우에 따라 선이며 동시에 악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열정을 늘 악으로 규정하는 중세적 문화와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셰익스피어의 경우 열정은 과감한 행동으로 나서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파멸의 원인이기도 한데 이것은 성과 악에 관한 중세의 절대적 기준이 1600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셰익스피어의 문학은 중세의 가치관과 결별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셰익스피어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성이 더 우월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햄릿처럼 지나치게 이성적인 인물이 지닌 우유부단함은 오히려 결점으로 남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나타나는 이성과 열정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발생한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 작품들은 이미 중세를 벗어난 근대 초입에 만들어졌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과도기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셰익스피어의 비극이 지니는 문화적 특징들이 드러납니다. 중세와는 달리 열정이 원래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열정은 이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중세적 가치와 결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성과 열정의 조화는 근대로 이행해가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두드러진 문화적 흐름을 이룹니다. 17세기 영국에는 이미 근대적 절대주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정치는 의회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사유체계에서는 경험주의가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었습니다. 홉스는 인식의 근거로 인간의 감각을 강조하였습니다. 데카르트가 인간의 사유를 인식의 토대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영국의 경험론은 인간의 감각적 요소들을 경험의 중요한 원천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인간에 잠재되어 있는 늑대적 본성, 곧 열정과 격정의 세계를 이성의 기초를 둔 상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순화시킬 것을 홉스는 주장했습니다. 로크는 인간의 이성과 감각적인 인지를 동일한 차원에 놓았습니다. 영국의 지적 풍토에서 정신, 이성, 도덕과 육체, 열정, 격정, 자연이 균형에 도달하는 계기가 이렇게 해서 마련됩니다. 이후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은 이 두 요소가 때로는 분리되고 때로는 합치되면서 다양한 문화적 변동을 만듭니다. 육체, 열정, 격정, 자연과 같은 요소들을 극단으로 강조했던 흐름이 질풍과 노도였고, 이후에 이를 부활하고자 했던 흐름이 낭만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 이성, 도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던 시대가 계몽주의였습니다. 이 두 요소의 통합은 고전주의에 이르러 다시 시도됩니다.